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진단 키트, 치료제 등 의료 및 화학 기술이 매우 각광을 받고 있죠. 네, 이번 강연은요. 팬데믹을 극복하는 신화학 미래 기술이라는 주제로 포항공과대학교 김동표 교수님의 강연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김동표 교수님이십니다. 네,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팬데믹 그리고 이제 신화학 미래 기술 이게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 40분 정도 발표를 드릴 텐데요. 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에 비하면 조금 더 분야도 다르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좀 좁은 범위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은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염병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병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면 이제 약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제조를 하는지 그 관련된 신화학 미래 기술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약에 대해서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이런 얘기들도 함께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약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 많은 그 물질들을 얘기를 할 텐데, 사실 물질의 근원이라고 보면 지금 여기 우리 지금 거실이나 생활 환경에 있는 많은 그 어떤 그 물질들에 대해서 화학 그 기호로 표시를 했지만, 사실 물질은 다른 말에서 앞에다가 화학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화학 물질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화학회에 등재되어 있는 화학 물질의 종류가 1억 종류가 넘는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대부분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무기 물질, 이런 유기 물질, 이런 물질로 이제 저희들한테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물질의 종류는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 다양하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고요. 근데 이런 물질의 근원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이 물질에 대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정말 수천 년의 역사가 이제 걸쳐 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앞에서 여기서 보시는 그림처럼 물질 안에는 흙이나 공기나 어떤 네 가지 어떤 요소들이 합해지면 이게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중세에 오면서 사실은 이제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이 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금을 만들 수 있을까, 금을 제조할 수 있을까. 이제 그래서 금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금을 제조하는데 돌을 가지고 금을 만드는데, 또는 은을 가지고 금을 만들거나 수은을 가지고 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고요. 그거를 하는데 일종의 묘약, 현자의 돌이라는 이런 어떤 장치나 이런 어떤 뭐 특정한 물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허틀지 않고요. 여러 가지 화학적인 기술들, 뭐 비계라든지 아니면 비커를 이용을 해서 화학 물질을 추출하고 분리하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됐었고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다 합쳐서 우리가 연금술이다 또는 알케미다 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학 또는 이제 케미스트리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됐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 아연, 황, 비소, 주석 이런 물질들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 화학의 발전의 기초가 됐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원자의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양성자와 그 다음에 전자와 핵이 구성됐다는 걸 알게 됐었는데, 그리고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구성하고 있고요. 근데 그 분자 중에서도 이 탄소가 정말 결합력이 아주 탁월하고, 그 다음에 탄소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이라든지 고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우리 주변에서 정말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물질의 근원이 중심이 탄소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리고 약 150년 전에 이뿐만 아니라 이 화학의 이런 원소들을 어떻게 결합을 하면 어떤 물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제 화학의 나침판이라고 불려주는 주기율표가 약 150년에 이제 정리가 됐던 거죠. 이 안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원소인 수소, 요새 뭐 굉장히 핫하죠. 수소 연료전지,
또 수소 자동차, 그리고 리튬 배터리, 두 번째 아래에 있는 리튬 배터리, 이런 원소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반도체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 40개의 종류의 원소들 또는 화합물들이 관련이 된다는 거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탄소에 관한 얘기들이 더 집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성분들이 주로 이제 이 한문으로 보면은 즐거울 낙자 위에 풀초자가 위에 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풀의 잎이나 뿌리를 먹으면 병이 나아서 행복해진다, 기뻐진다, 이런 뜻이 이 약이라는 한문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약이라는 그 속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는 처음에는 몰랐죠. 이걸 먹으면 낫는다는 걸 알아서 경험적으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지식이 축적이 됐고요. 그래 안에서 이 약 중에서도 많은 성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성분들이 그런 약효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들만 분리하고 추출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인공적으로 분자 조리법 또는 우리가 그걸 합성이라고 그러죠. 화학적인 합성법이라고 하는데, 분자 조립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굉장히 값싼 이런 약으로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을 다 밟아가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바로 원소가 탄소이겠습니다. 물론 이제 탄소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 거기에 질소나 또는 황이나 여러 가지 원소들이, 특히 비소까지도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서 약효를 특정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모르핀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천연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자조리법에 의한 인공 합성에 이르게 된 몇 가지 약들을 한번 저희들이 이제 좀 볼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약이 이제 모르핀이죠. 요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양귀비를 대량으로 재배를 해서 세계에다가 여러 가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이 모르핀은 아편 또는 양귀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양귀비가 이 열매가 맺었을 때 상체기를 내면 그 상체기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이제 모아서 모르핀 효과가 된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진통제, 수면제 이제 이런 용도로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약 1800년 이제 초기에 이제 독일 화학자께서 이제 이 아편으로부터 핵심적인 모르핀 물질을 분리를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의 이제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편뿐만 아니라 대마초, 마리화나 이런 게 보통 이게 마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런 물질 중에서도 추출을 해서 잘 활용을 하면 이 간질병이나 이런 쪽에도 굉장히 특효가 있다라는 내용들도 알려져 있어서 이제 새로운 용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800년도사 이제 분리가 됐었고요. 그리고 머크, 독일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있는 화학회사입니다. 그 머크사에서 이걸 수면제로 시판을 하면서 이제 모르핀이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모르핀이 모르페우스라고 하는 수면 잠의 신의 이름을 따서 모르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은 우리 인류한테 되게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이 해결되는 극적인 드라마틱한 과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성분이 비타민 C인데, 비타민 C가 이 바스크 다마, 이렇게 포르투갈 사람인가요? 이분이 이제 유럽에서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 동안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170여 명 정도가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113명이 사망을 하고, 근데 뭐 다른 사고로 해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 괴혈병이라는 거,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6세기, 7세기부터 레몬을 싣고 가서 레몬을 먹으면 이 각기병, 이게 죽음에 이르지 않더라라는 걸 알게 됐었고요. 그 근본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이 원리를 알게 된 건 18세기에 와서서 이 괴혈병이 비타민 C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18세기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분자의 구조는 1912년 새로운 화학자가 이제 아르코빅산이라고 하는 아르코빅 애시드라고 하는 그런 분자 구조를 알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추출 분리를 해서 이제 영국의 화학자가 이거를 이제 화학적으로 합성을 했는데, 이게 밑에 보시면 글루코스, 포도당이죠. 그러니까 포도당, 이 아이스크림 그림이 있는데, 이 포도당 성분으로부터 두 번째 쉬운 단계를 거쳐서 이 비타민 C를, 지금은 합성 비타민이 대량으로 우리가 거의 많으신 분들이 매일 드시고 있는 그런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비타민, 이런 약조차도 정말 한 수백 년 전, 400~500년 전만 해도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물질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라리아. 이 말라리아는 우리말로는 이제 학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학질의 말라리아는 말은 나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리아는 이제 이게
공기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나쁜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됐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제 말라리아는 이 모기가 옮기는 균에 의해서 옮기는 걸 그 이후에 알게 됐지만, 근데 이 인디언들이 킨이라고 하는 나무 껍질을 씹어 먹으면 이 말라리아가 치료가 되는 걸 알게 됐어요.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키니가 약간 쓴맛이 나서 금연제로나 또는 우리가 여기 술 타서 마실 때 먹는 토닉 워터에다가 이런 키닌을 조금씩 섞어서 먹거든요. 근데 이것들조차도 18세기, 19세기, 1820년 정도에 와서 이 나무로부터 어떤 특별한 성분을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키나라는 나무로부터 나온 약이다 해서 이제 퀴닌이라고 이름을 지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1924년에 독일에서 이제 이거를 합성을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약 성분이 키닌이라는 나무로부터 나온 추출받은 약효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이렇게 개량을 해서 했는데, 이 약도 독일에서 다 전략적으로 다 이렇게 독점을 하고 생산을 하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군인들이, 이 연합군이나 미군들이 이 말라리아 약을, 치료약을 독일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전장을 치르는데 큰 희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서 이제 미국에서 별도의 개발을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됐었지만, 근데 많은 그 약들이 전쟁이나 또는 이런 걸 통해서도 개발을 더 빨리 하게 되고 이런 여기 어떤 모티베이션을 주기도 했었던 그런 좀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라리아 병들은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열대 지방에서 계속 모기를 통해서 계속 전염이 되고 있어서 뭐 수억 명들 감염이 되고 뭐 1년에 거의 40만 명들이 사망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 중에 하나지만, 이 약이 계속 나오지만 이 약이 또 내성을 일으켜서 다시 또 새로운 약을 계속 개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좀 순환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통제, 아스피린도 처음에는 버드나무 껍질을 씹어 먹을 때 진통 효과가 있더라, 해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었고요. 이것들은 거의 파피루스, 뭐 이집트나 히포크라테스의 기록에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약물에 대해서도 이제 1763년에 그 껍질 추출물이 나온 게 해열장하고 저기 연결이 된다는 걸 알게 됐었고, 그 다음에 살리실 애시드,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이 분자 구조를 알게 되고 추출을 하게 된 것들도 1800년 대사하고 알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엘이라고 하는 지금도 우리 굉장히 유명한 화학회사죠. 바이엘이라는 화학회사에서 이 아세틸 화시켜 가지고 살리식 애시드를 이제 아스피린으로 해서 이제 판 게 바이알 첫 번째 회사인데, 처음에는 살리식산은 너무 쓰고, 그리고 이걸 먹으면은 뭐 위장 장애가 심해 가지고 이걸 살리식 애시드를 그대로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살리식 애시드에다가 아세틸 그룹을 살짝 붙이니까 이게 이제 몸 안에서 들어가서 분해가 되면서 살리식 애시드가 되면서 효과가 나타나서 먹기 편한 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피린의 이름을 지은 이유는 보면 아세틸화해서 아자하고, 그 다음에 살리식 애시드의 독일말 스피르라는 말, 그리고 이제 보통 약 이름에다는 어떤 인이라는 말을 되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 이름이 그렇게 이제 창의가 됐다고,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금도 아스피린은 거의 하루에 1억 정 이상, 1억 알 정도 이상을 인류들이 먹고 있고, 1년이면 거의 600알 정도를 먹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약 중에서도 최고의 베스트셀러 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이 약은 해열 진통제뿐만 아니라 이 심혈관 질환 또는 이게 심장마비의 이런 상비 예비약으로도 점점점 약효들이 새로운 게 발견되고 있는 그런 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생제 들어와서 보면 이제 설파제, 페니실린 이런 약들이 있는데, 설파제도 처음에 여기 바이에르사에서 약을 개발하고자 만든 게 아니라 염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아조라는 컴파운드가 색깔이 약간 다 이 염료 색깔에, 염료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라서 이 약도 색깔이 빨개요. 근데 빨간 약을 염료를 개발하다가 만들었는데, 어찌하다가 보니까 어떤 세균을, 이 곰팡이나 또는 여러 세균을 잘 죽이는 거를 우연히 알게 됐고, 사실은 우연히 알게 됐지만 이 도마카라는 분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이런 상체기나 상처는 이 질병에 의해서도 죽는 걸 보고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이 약을 이제 최초의 인공 합성제입니다. 대부분들은 이게 페니실린, 플레밍이라는 분이 최초의 항생제를 개발하신 분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설파제가 이 도마그라는 분이 개발한 이 설파제가 최초의 항생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항생제가 정말 많은 사람을 구했었죠. 인류만 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너무 싸니까
이 닭이나 어류나 이런 쪽에다도 지금 이렇게 많이 공급되고 있는 약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인류가 짐승들이랑 이 가축들을 통해서 더 많이 접하게 되니까 대량으로 가축이 이제 이렇게 이게 사육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런 이제 동물을 통해서 인류가 더 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는 이런 과정도 어두운 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페니실린의 스토리는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플레밍도 사실 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비를 제대로 제때 받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에 결국에는 이 항생제는 인간과 미생물과의 전쟁에서 인류가 얻은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항생제도 처음에 이 썰파제를 얻고 페니실린 얻어서 너무 신통방통하게 약이 잘 들으니까 이제 마구 써댄 겁니다. 마구 써대서 이제 내성이 한 3, 4년 만에, 5년 만에 금방 생겨서 그 약이 더 이상 이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이 이렇게 남용이 돼서 항생제로 새로 개발을 하면 한 2년, 3년밖에 시장에서 약효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이 항생제를 개발하려고 노력들이 시장성 없기 때문에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좀 안타까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약을 개발하는 이제 노력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세균에 관한 얘기, 박테리아에 관한 얘기들은 어느 정도 인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잡아냈어요. 아직도 완전히 극복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는 정말 여전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투 중에 있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뭐 뉴스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모양은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단순한 구조라서 쉽게 이렇게 변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금방금방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구조를 랜덤하게 막 이렇게 변화하다가 우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보면 일단 사이즈 자체부터가 세균에 비해서 약 1000분의 1 정도 됩니다. 세균은 10마이크론 정도 된다고 하면 이 바이러스는 10마이크론 또는 50마이크론, 50나노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1000분의 1로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치료하려고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RNA, DNA 물질은 한 번 더 10,000분의 1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더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실은 발견이 된 것들도, 세균은 이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질이 좋은 광학현미경으로. 근데 이 바이러스는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고, 전자현미경이 2차 대전 이후에 개발된 이후에서 우리 사람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늦어졌었죠. 하지만 이 바이러스 질병은 이미 인류와 함께 오랫동안 이어져 왔어요. 천연두와 함께. 마마라고도 하고 두창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수천 년 동안 여기 지금 저기 보면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시체 통해서도 보면은, 만미에 통해서도 보면은 그 안에 곰보 자국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옛날에 제상들, 이런 분들의 초상화도 보면은 이 초상 안에서도 곰보 자국이 있는 초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이제 이렇게 천연두 마마를 좀 한 번씩 알았던 경력이 있던 분들인데, 이 피해 기록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또 15세기, 16세기 이후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남미로 가면서 남미에 있는 그 인디안들한테 전파가 됐고, 그다음에 노예무역을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전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나중에 호주까지, 그래서 세계 전역으로 전파되는데 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우리 바이러스,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퍼지는데 6개월도 안 걸렸죠. 여기서는 지금 수십 년이 걸리고 수백 년이 걸리기도 했었지만, 자, 그래서 이 천연두의 면역법은 아마 학교 다니면서 우리 초등학생들도 여러 번 들었을 텐데, 인두법이다, 또는 우두법이다, 종두법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처음에 이제 인두법이라고 쓴 건 뭐냐면, 천연두를 앓은 사람의 상처에서 나온 물질, 또는 이게 그 딱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조금 쪼개서 사람 몸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감염을 시키니까 그걸 굉장히 위험하죠. 어떤 경우에는 약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살짝 천연두를 앓고 나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이제 그게 인두법이 꽤 중국이나 인도에서 오래 쓰다가 유럽에까지 전파가 됐었어요. 근데 좀 위험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우두법, 이 천연두는 소는 젖소는 천연두를 알아도 죽지는 않아요. 증세는 보이긴 하지만 열도 나고. 그런데 그 천연두를 짜고 있는 농부들은 천연두에 마마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고 이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이제 이렇다. 그러면 소에서 나오는 이 혈청을 좀 분리를 해가지고 자기 아이한테 먼저 시도해봤다 그러죠. 아무도 시험 대상으로 나서질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접종을 해서 이것들도 괜찮다고 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천연두 바이러스를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백신이 그 백신이 이제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인데요. 영어를 나온 게 이 암소에서 우리가 그 혈청에서 따서 이제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가 바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카에서 연유된 백신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인류 최초의 백신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접종 원리나 어떻게 예방이 나오는지는 이제 뭐 간단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천연두는 이미 박멸이 됐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1979년 이후로 이제 우두를 접종을 하지 않는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시에도 소에서 나온 이런 물질을 가지고 병을 막는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저걸 맞으면 사람이 소가 된대더라 해가지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왔어요. 접종 받고 막 엉덩이에서 소 꼬리가 나오고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가짜 뉴스가 판을 쳤다고 하는데 사람 사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 외에도 현재 지금 보면은 뭐 사스 바이러스, 그 다음에 신종 독감, 그 다음에 조리도 독감, 그 다음에 에볼라, 그리고 메르스, 지카,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게 지금 바이러스 팬데믹을 우리가 좀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희한하게도 박쥐를 통해서, 이 박쥐가 또 이렇게 낙타를 통해서 또는 박쥐가 또 다른 어떤 동물을 통해서, 매개를 통해서 인류한테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데, 박쥐가 영화에서는 배트맨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이 박쥐가 이 모든 바이러스의 원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박쥐하고 이렇게 인류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좀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더 적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도 많이 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인류들에 더 많이 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이러스를 어떻게 증식하는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지금 영상에서 따왔는데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먼저 셀 안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게 부착을 되고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포 안에 있는 영양분, 그리고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증식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그대로 도둑질하다시피 쓰고 있습니다. 써서 이제 자기 RNA를 계속 복제를 해가지고 이제 세포 밖으로 내놓으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가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어프로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이 모더나 화이자 백신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의 여러 가지 백신의 접근법들의 기본적인 것들은 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항체를 생기게 할까, 이런 방법론에서는 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몸 안에 항체를 만들게 해주는 이제 과정들인데, 이 모더나 화이자 백신을 보면 작년 1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에서 처음으로 유전자 정보 해석을 한 게 외부에다가 다 공개를 해서 공포한 게 작년 1월이거든요. 작년 1월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부터 이제 화이자하고 모더나에서 상업 생산을 해가지고 1년 만에 백신을 개발을 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걸리는 건 1년밖에 안 걸렸어요, 개발을 해서. 그런데 그 뒤에 여기 보면 이제 카리코 박사님이라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헝가리 과학자인데, 이분을 좀 이렇게 과학자에서 동유럽에서 미국 쪽으로 와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새 말로 보면 흑수저 과학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흑수저 과학자라서 이 양반이 유니버스 펜실베니아에서도 연구를 하면서 이 미국의 정부 연구비를 한 푼도 받질 못했어요. 그만큼 연구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이분이 사실은 이제 조만간 노벨 화학상을 아마 받으실 걸로 확신이 되고 있지만, 이분이 이제 초석을 놓으신 거예요. 이 mRNA가 백신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분의 한번 스토리를 혹시 기회 되시면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한번 들어볼 만한데, 그 이후에 지금은 저 카리코 박사님이 그 바이오엔텍이라고요, 이 화이자의 그 기술 전신이잖아요. 그 화이자한테 기술을 준 회사죠, 독일계 회사. 거기에 지금 부사장을 맡고 있어서 노벨상도 받고 돈도 잘 버실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 이후에 이제 랑어 MIT 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로시, 이 양반도 하버드 MIT에, 이 두 분들은 다 금수저 과학자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미국의 정부의 연구비, 그리고 미국에서 기업체에 창업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의 자본을 흠뻑 도움을 받아가지고 개발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두 분 다 결국에는 이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 C를 만들고 있는 기본 기술은 이 카리코 박사님, 헝가리계 이분이 개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발하신 거를 주에서 이제 특허를 가지고, 또 특허를 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아주 싼 값에 팔았어요. 그래서 팠는데 그 양반은 그 연구자가 아니고 그 물품, 이런 과학 물질들 이렇게 공급해주는 업자거든요. 그 양반이 특허를 사가지고 모더나하고 화이자한테 동시에 특허를 팔아서 그분이 아주 그냥 돈방석에 앉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렇게 1년 동안 개발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30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의 피땀이 흘렸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메시지로 전달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끝머리 제조하고 생산 이쪽에다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RNA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RNA 단독으로 이 세포에다가 주입을 하면 괜찮지만 인체에다가 주입을 하면은 이 약효가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몸에서 이 RNA를 이 침입자로 보고 다 파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종의 전달력이 너무 낮아서 약효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랑어라는 이 선생님이, 두 번째 앞에서 말씀 랑어라는 MIT 교수님이 이 RNA를 그냥 주입하면 안 되고 이거를 둘러싸야 된다. 그래서 나노 캡슐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나노 캡슐로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mRNA는 거의 뭐 나노미터 수준의 길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둘러싸게 해주는 물질들이 다 합쳐서 100나노미터, 100나노미터 안에 mRNA는 겨우 한 5% 정도의 무게 퍼센트로 따졌을 정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5에서 10%. 그러니까 그런 인캡슐레이션 하는, 캡슐화하는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걸 이제 제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어떤 이제 특정한 어느 세포든지 특정한 세포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세포의 RNA가 전달이 되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달이 될 동안은 얘가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거기서 망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포 안에 들어가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얼른 RNA를 꺼내 넣어야 돼요. 이거 품고 있으면 금방 그 몸에서 얘를 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분해를 해버리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캡슐 안에 들어있는 RNA를 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 얼른 꺼내 놓으면 그 RNA가 일종의 항원을 만드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암호가 들어가 있어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 단백질을 보고 저기 침입했다, 얼른 항체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해서 면역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음성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저기 몇 달 전에 YTN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기술들을 보면 기존에 통로가 설계가 되어 있고, 여기 안에서 이제 혼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까만데요, 그냥? 네, 지금 까만데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채널이라고 해주는 지금 그 500 마이크론 정도의 여러 가지 미세 유체 장치가 패턴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설계하고 제조하는 이제 기술들을 저희들이 그 고유의 원천 기술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머리카락 두세 배 굵기의 통로를 따라 액체나 기체를 흘려줬을 때 이 미세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생물학적인 혼합 반응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미세 유체 공학인데요. 작은 냄비에 물이 더 빨리 끓듯이 RNA와 보험 연구팀, 순식간에 혼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산물이 생기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예.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이제 플라스크나 기존에 저어주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100나노미터짜리 파티클들을, 인캡슐레이션을, RNA를 잘 둘러싸는, 너무 단단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그런 파티클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미세유체 공학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름은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세유체 공학은 이게 학문적인 이제 용어지만 레버노칩
이라는 말씀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칩 위에다가 여러 가지 화학이나 바이오 실험을 할 수 있는 조그만 평판을 이렇게 내보는 칩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로 응용되는 데는 이게 진단 칩이에요. 바이오 칩이라고 해서 바이오 칩이나 셀 칩이나 인체 조직이나 장기를 이 조그만 칩 위에다가, 플레이트 위에다가 잘 키워서 동물 실험을, 새로운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이 원숭이나 쥐 실험을 또는 이렇게 개한테 쓰는 실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동물 실험 대체하는 용도로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또는 이게 뭐 진단용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세유체 공학은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직경이 1ml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정도, 조금 굵은 정도, 그런 그 흐름 경로, 파이프가 굉장히 적은데 그런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양쪽의 화학 합성 쪽, 그게 바로 이제 앞에서 인캡슐레이션, 다시 말해서 나노 캡슐을 만들어내는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모더나나 화이자에서 이 미세유체 공학을 통해서 그 백신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백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장치의 특허,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프리시전 나노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프리시전 나노 시스템에서 지금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칩의 디자인입니다. 이제 두 가지 물질, 한쪽에는 RNA가 들어있고 한쪽에는 RNA를 둘러싸는 물질들이 두 개 있어서 두 가지 물질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게 되면 그 두 가지 물질들이 서로 혼합을 이루어지면서 혼합내면서 이제 이 100나노미터짜리인 이 입자를 잘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화이자하고 만들어내는 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화학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영상을 함께 보시면 이것도 이제 프리시전 나노 시스템의 회사에 가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그 영상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파란 게 RNA예요.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물질들이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리피드라고 해서 지질 물질인데, 지질은 다른 말로 해서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지방이 나쁜 인식이 많이 있지만 지방은 사람 몸의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가도 이 몸 안에서 얘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방이라고 하는 리피드로 둘러싸게 되는 거예요. 한 종류는 아니지만. 근데 이런 과정이 지금 비디오로 굉장히 천천히 봤지만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000분의 1초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1000분의 1초 안에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균일하게 100나노미터로 사이즈를 만드는데, 이게 너무 늘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혼합이 잘 되거나 하면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균일한 사이즈도로 캡슐이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특허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특허를 피할 수 있는 우리만의 칩 기술, 제조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을 칩 하나 가지고 만들어내면 머리카락 굵게 되기 때문에 양이 적어요. 그래서 이 양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대량 생산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구를 이제 저희들이 주로 국내에 있는 한 제약회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초기 연구 성과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이제 좀 내년에라도 저희들이 좀 국내에서 만들어내주는 이런 여기 그 백신을 쓸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저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조기술 담당이고 그 이후에 RNA를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RNA를 또 모디파이를 하고, 이런 기술들은 또 바이오 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 하시는 분들, 바이오 하시는 분들, 저처럼 화공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주 손바닥만하게 조금만 장비로도 우리나라 이 5천만 명이 한 번 맞을 수 있는 양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한 7.5kg 정도? 7.5kg 정도면 우리 국민 전체에 다 맞추고도 남을 정도 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은 장치로 굉장히 백신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만드는 아주 적합한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게 우리 보면은 뭐 5천만 명을 만들려고 하면은 막 이 집채만한 공장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딴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나노 캡슐이 진화가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진단 또는 치료 기능을 함께 넣어주게 되면 얘가 이제 나노 모터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 모터가로 될 수 있고, 또는 그 마이크로 로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연구들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초기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모터처럼 조그만 입자들이 약물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조직으로 달려들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달려들어서 미사일처럼 그 약물을 전달을 해서 이렇게 터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다른 두 영상들은 보면 이제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연구들, 나노 로봇이나 또는 마이크로 로봇 통해서 일종의 마이크로 미사일처럼 이 약물을 전달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로 연구가 지금 계속 초보적이지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얘기를 했지만 코비드 이 응급 치료약으로 항바이러스 약품들도 이제 개발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 약들은 아직까지 개발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약물 재창출이라 해서 기존의 약물을 이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에 우리 코비드 바이러스에 썼더니 좋더라. 여기 보면 말라리아 치료제 또는 여기 보면은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또 에이즈 바이러스 이런 썼던 약들을 갖다가 썼더니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듣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유사한 약품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서 지금 계속 약물의 재창출들을 들이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연구를 더 해봐야 되고 조심스럽게 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증식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다 호르몬들이나 단백질들인데 이 단백질 안에 이 약물의 분자들이 들어가서 이 그 단백질 구조들을 갖다가 제 기능을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못하게 해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증식이 안 되게 해주는 기능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표적 치료용 약물 재료나 이런 쪽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같이 융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화학하시는 분들, 바이오학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치료약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약물 재창출, 다시 말해서 기존의 약물이 여러 가지로 다른 용도가 있더라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탈리도미드라고 그래서 원래는 이 약이 진정제, 최면제로 쓰였는데 어쩌다가 재창출하는 과정에서 입덧 방지용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해서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 유럽에 많이 써서 굉장히 기형아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약 자체는 독이 없는데 약을 사람이 먹었을 때 몸 안에 들어가서 얘들이 약이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이 돼서 그 변형된 약들이 이렇게 기형아나 사람 몸에 해롭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사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해야 되고 약을 개발할 때도 계속 조심스러워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도 가습기 이런 그 살균제 통해서 충분하게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개발하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AI나 컴퓨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5년이 아니라 한 1, 2년으로 단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임상 단계 한 10kg 정도 필요하고요. 임상 단계 가면 한 100kg 정도, 시판하면 이제 한 1톤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산 단계들에서도 이제 화합물들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좀 새로운 방법이 도입이 되면 신약을 개발하는데 개발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의 약물을 제조하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크나 여러 가지 탱크 반응기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는데 사람이 또 피곤할 때 하면 또 반응이 안 가고 사람이 또 썽썽할 때 잘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노동 집약적이고 장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고비용 생산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신화학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여기 미세유체 공학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 반응기가 캡슐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화학 물질을 손쉽게 만들어내는 손바닥 위에 화학 공장 또는 화학 실험실을 하나 짓는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화합물을 수십 킬로그램 정도는 아주 짧은 시기에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들의 연구실에서 개발한 새로운 형태의 반응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또 이제 국내 제약사 한 당뇨병 치료제 개발하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검증을 이미 했었는데 일단 하루에 3kg 정도 요한 시스템 가지고 그래서 10개면 하루에 한 30kg 정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판까지도 가능한 수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반응기를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 그냥 뭐 단가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수율은 화합물들 수율이나 아니면 순도가 높은 화합물들을 좀 더 값싸게 그리고 빠르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장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계속 이제 새로운 화합물들 개발하는데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화합물을 기존의 그 전통적인 방식, 사람 손을 정말 한 10년, 20년 가까이 훈련을 받아야지만 화학 합성을 할 수 있고 이런 지식이 아니라 좀 더 화학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화학 합성하신 분들은 이제 노가대 한다고 그러는데 이 노가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로봇이거든요. 또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봇은 우리 앞에 굉장히 큰 완성도가 높은 로봇이 나와 있는데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사진을 보면은 로봇 팔을 하나 가지고서
한쪽에서는 샘플을 만들고요, 시료를 만들고, 또 한쪽에는 로봇8 가지고 그 시료를 분석하고 측정하는 기술들을 다 주변에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로봇8은 그 작동도 하게 하지만 로봇이 또 컴퓨터 작장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샘플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보고, 이거를 다음에 만들 때는 샘플을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를 결정을 AI가 해주면, 인공지능이 해주면 또다시 그 조성으로 샘플을 또 만들어서 또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그 로테이션 과정을, 피드백을 금방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그 코팅 재료를 만들었다 봅니다. 코팅 재료를 만드는데 기존의 공정을 만들면 약 9개월 정도 소요해야 될 그 코팅 공정을 5일 만에 이걸로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었고요. 근데 로봇8뿐만 아니라 로보틱 케미스트리라는 게 이미 2년 전에 이게 네이처의 논문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게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자세하게 로봇8 하나가 여러 가지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 전체 연구실 하나 보여주는 사진은 뭐냐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오전 오후까지, 저녁까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식당에서, 요새 주변에 가시면 식당에서 이거 로봇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로봇가 이 연구실에서 저 혼자 다니면서 지금 주말 내내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험실은 기존의 실험실이에요. 기존의 실험실에 로봇을 장착을 해서 이게 총 8일간 약 700종류의 실험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자동화되어 있고요. 근데 자동화하는데 기존의 화학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미 이 플로우 케미스트리, 미세 유체 화학이 들어오면 자동화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화합물이 계속 졸졸졸 흐르기 때문에 이 화합물 반응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화합물들을 금방 실시간으로 이 화합물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또 AI에 받아서 그 다음에는 또 화합물을 어떻게 합성해봐라고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로봇은 거기에 조금만 그 노랗게 되어 있는 박스들은 사실은 그게 플로우 케미스트리에 이게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바이크로 반응들이 다 집대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부분들을 로봇가 거기 화학 공정에 맞게 끼웠다 넣었다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로봇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 로봇들이 우리 안에 실험실에 이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미 뭐 한 2년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업화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플로우 케미스트리 모듈, 자동화 장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점점점 영국과 이런 영국에서 제일 활발한 것 같아요. 영국과 미국에서 점점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도 우리만의 어떤 좀 특허 기술, 틈새 기술을 가지고서 저희들도 좀 이렇게 화합물을 자동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자동적으로 합성돼가는 과정들이나 데이터들이 어떻게 얻어주고 있는지를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화합물을 수행을 해서 지금 이 화합물이 지금 잘 합성이 되고 있는지, 좋은 수율이 합성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좋은 수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으로 합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지가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자율형으로, 그러니까 여기 자동차 자율 주행차만 있는 게 아니라 로봇가 들어오면 합성도 이 자율 주행형 이런 시스템 또는 자율주행 로봇가 조만간 우리 앞에 식당에 로봇 음식 서빙하는 로봇처럼 우리 안에 조만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날이 아마 얼마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연구를 하는 데서도 느끼셨겠지만, 이전처럼 화학은 화학하는 사람들끼리만, 그 다음에 화공은 화공하는 사람들끼리만, 그 다음에 컴퓨터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끼리만 연구해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앞에 그 발표자께서도 융합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대전에 정말 수십 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 그 다음에 기업체 연구소가 많이 있지만 각각의 스페셜티, 고유의 그 전문성들을 잘 살려서 그 부분들을 함께 융합을 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중국이나 또는 일본 또는 이게 선진국에게 영국, 미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우리만의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실험 자동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삼성이나 LG에서 인공지능 그 과학자하고 그 다음에 화학자, 홍학자들, 재료학자들이 모여서 지금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한 2, 3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항공과대학교 김동표 교수님의 강연이었습니다.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질문 화면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세 유체 역학이 공학이나 의학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소개해 달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네, 제가 그 앞에 중간 슬라이드 중에 미세유체 공학이라는 부분들의 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학회에 바이오칩 학회에 약 400명의 회원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칩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실험 그 병원이나 아니면은 저기 약국에 가면 임신 진단 키트를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단 키트를 사서 소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금방 내가 지금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조만간 이런 칩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 내가 오늘 좀 문제가 좀 있다. 의사를 만나기 전에 지금 의사를 만나러 가야 되나 아니면 가지 않아도 되나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단 칩들이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상용화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과 회사들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들, 동물 실험들을 희생하고 있는데 그런 희생을 점점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그런 실험들을 대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 몸에서 오장육부 여러 가지 세포들을 떼내서 그 칩 위에서 인공장기 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약을 쳤을 때 각각의 인공장기에서 어떻게 약효가 나오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내는데 더 많이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그 미세유체 공학의 약 10%, 20%의 마이너리티 역할로 제가 하고 있는 화학공학, 합성 이런 쪽으로 이제 응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요. 다음 질문 주시죠. 네, 인체에 정보가 없는 외부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나노 캡슐로 치료 가능할지 이런 걸 궁금해하셨네요. 인체에 정보가 없는 외부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다면 그렇죠. 뭐 나노 캡슐에 어떤 한 가지 RNA 또는 뭐 한 가지 약물만 담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합으로 담지를 할 수 있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바이러스 또는 어떤 세균에 감염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어떤 약을 쓴다고 하면 결국 그게 약물 남용의 가능성이 굉장히 짙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떤 병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진단의 바탕 위에서 그 약물을 아주 최신 약물, 뭐 항생제 또는 항암제 여러 가지 새로운 약물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약물을 타겟을 확실하게 잡고 치료를 해야지만 치료 효과가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항공과대학교 김동표 교수님이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